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박사입니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아예 팔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DMZ니 개성공단에 군대가 들어오겠다고 하고 또 요새화를 진행한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이 왜 이러는지 북한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내적 요인이라면 김씨 일가로부터 비롯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김씨 일가라면 우선은 김정은과 김유정 두 사람이죠. 만일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죠. 만일 김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김여정에게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동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또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발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는 한동안 소문이 많았었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여러 사람의 대역이 있다고도 그런 소문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 시에 저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 이 말은 저도 그때 듣고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역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역이 있는 경우는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에도 대역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병이 들었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면 권력 승계가 당장 문제가 되겠죠. 김여정은 젊고 또 북한에서는 남녀차별 경향이 크기 때문에 단지 백두혈통이 있다고 해서 최고 권력을 승계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두혈통 중에는 다른 남자들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들도 나름대로 지지 세력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부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아야만 권력을 순조롭게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여정의 발언 내용도 그런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의 명령을 하지 않고 군부의 뜻에 맡긴다, 이런 표현 같은 것이죠. 이렇게 큰 상황을 저지르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의가 없을 텐데 명령이 아니고 지시가 아니고 뜻에 맡긴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어떤 경우이든 간에 김여정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겠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게 되면 최종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많이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김여정의 권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한국과 같은 주요 국가로부터 북한이 원하는 반응을 얻어내려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여러 북한 전문가들, 예를 들어 ICG의 김두연, 앵켓 판다,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회 과반수를 얻었으니까 북한하고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라, 이런 북한의 압박일 수 있다고 보았죠. 빅토리아 대학의 반 잭슨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가능한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의 무역이 퇴조함에 따라 경제난이 심각해진 것, 세 번째는 김여정의 통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한 것 등등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학의 안드레 랑코프, 이 사람도 북한이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보고 있죠. GMUK의 안드레 아브라미안은 이번 사태가 주로 김여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이러한 해석에 그렇게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조용한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아닌 밤에 홍두깨식으로 이렇게 요란을 떨 필요가 있는가? 상대방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적 요인이라면 그것은 한국, 미국, 중국, 주로 이 세 나라의 관계에서 온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중국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미 있는 외교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이죠. 미중 고위급 접촉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양재치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17일 하와이에서 대면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의제는 알려진 것이 없고 전혀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회담 장소가 하와이라는 것이 먼저 중화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본토가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고 하와이라면 미국이 정샤즈멍, 즉 중국을 굴복시킨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고요. 다른 한 추측으로는 양재츠 위원이 다른 주요 미국 인사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와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게다가 회담하는 장소가 호텔 같은 곳이 아니고 공군
미군 기지 아니라고 해서 더욱 이런저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저와는 다른 방향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고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홍콩의 사업가이자 유명한 유튜버인 웬궁이라는 사람입니다. 웬궁이는 이번 양제츠 폼페이오 회동에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협상 스킬은 사용할 카드가 없으면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들면서 예를 들면 계약서 협상 같은 걸 할 때도 사실은 받아들여도 상관없는 조항을 일부러 수용 못한다 이렇게 떼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가선 그런 조항들을 수용을 할 테니 내가 원하는 이 조건도 받아들여 주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조인라이 총리부터 주룽지 총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외교에서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도 사용할 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외교부의 거친 태도라든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구간법을 시행한다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인도와의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또 북한의 이번 연락사무소 파괴 같은 것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웬궁이의 해석은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웬궁이의 해석이 맞는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전례 없이 강경한 태도를 내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피해도 있고 체면도 손상당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맞춰주고 있다는 것이 되죠.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 상황에 대한 미국의 아주 예외적인 코멘트, 남북한 관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 말도 해석이 되죠. 중국의 전략에 따라서 북한이 이런 돌발 행위를 했고 그리고 이 북한의 돌발 행위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전적으로 양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런 식의 해석이 맞다면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국의 페이스에 넘어가는 것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코멘트를 안 한다든가 미국 정부가 무심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금 엉망이죠. 베이징에서는 코로나가 돌발해서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고 있죠. 발원지인 신파디 시장은 베이징의 식량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베이징의 상주 인구가 3천만이거든요. 당장 식품 부족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긴급하게 지방에서 식량을 수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채소등의 가격이 베이징 안의 지역에 따라 상당히 올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신파디 시장에 방문한 사람 수가 지난 5월 말 이래 18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베이징은 사실상 락다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7,120개의 주민주거 단지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염병 방지에 지금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베이징에서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들이 갑자기 자리가 꽉 차고 있다고도 하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이미 가격이 $10,0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난번 우한에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도 미리 정보를 입수했거나 알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외로 탈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중국 지도부가 그동안 코로나가 발생하면 해당 시의 서기들을 면직을 했는데 베이징 시서기는 유지를 시켰습니다. 단지 문제가 발생한 구의 구서기를 면직했죠. 이것은 베이징 시 서기인 차오치가 시진핑의 측근이기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반 시진핑 진영에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하고요. 이 질병뿐만 아니라 남방 11개성은 폭우와 장마로 수많은 이재민이 나고 있죠. 곧 질병과 굶주림이 덮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하고 올 여름에는 태풍이 광동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삼엽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그리고 동북 지역에는 지금 메뚜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고 아직 유충 상태지만 성충이 되면 대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날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의 우다렌치에서는 웨이산이라는 화산이 하나 폭발할 것 같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자연재해의 종합 세트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안에는 이 모양인데 바깥으로는 중국에 대한 미국 그리고 미국이 추진 중인 반공 연맹 국가들의 태도가 날로 강경해지고 있죠. 급기야 미 공화당 의원 150여 명으로 이루어진 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가 Strengthening America and Countering Global Threat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죠. 이 보고서는 홍콩, 위구르 등의 인권 상황 그리고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한 중국의 관료들 그리고 가족들 이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최고위직인 상무위원들을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파장이 큽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명분상, 형식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 지도 체제의 집단이 누구냐? 바로 중앙정치국의 상무위원회 멤버들이죠. 7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 중에 2사람, 한정, 왕양, 이 두 상무위원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홍콩 국안법 관련해서 홍콩, 마카오, 타이완 사무국장인 샤오바오루, 주 홍콩 연락사무소장 로회인이, 그리고 위구르족 탄압과 관련해서 신강 위구르 자치구석이 전첸고, 이 전첸고는 지난번 상무위원이 될 뻔한 사람이니까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인권 관련해서는 티베트 자치구석이 우잉지에, 거기에 중앙의 부처로서 공안부 부장 짜오커지, 이런 사람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의 경우 그들의 해외 자산이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그런 소문이고, 만일에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 파악해서 공포를 한다면 중국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될 공산이 큽니다. 게다가 시진핑 그룹, 상해방 그룹, 공칭단 그룹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공산당 모든 계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내후 외환이 겹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국내 언론 매체상으로는 애국심을 고양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해서 미국과 대항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실제 판단은 아닌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양제츠 위원으로 하여금 미국을 접촉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직전까지도 양제츠와 회담을 가지는 미 국무부 장관 폼페이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정치 바이러스라고도 부르고 인민의 공적이라고도 불렀죠. 그래서 이번 회동을 중화권 미디어에서는 인민의 공복과 인민의 공적이 만나서 회담을 한다, 이렇게 풍자하고도 있습니다. 양제츠는 지난 2월 7일, 3월 27일 두 번에 걸쳐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여태까지 미중 관계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의 장소가 하와이로 결정된 것이나 공군 기지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뜻이라고 하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중국을 이번에 잘 대우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과거 미국의 외교가에서 강경하고도 과감한 언행으로 타이거 양이라고 불리우던 양제츠가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큰 국면에서 보면 이번 양제츠 폼페이오 회담은 중국 쪽에서 어떻게든 타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중국이 내놓을 카드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린 웬궁이 외에도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타이완 대학 명예교수인 민쥐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홍콩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면 중국은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도 불가능해지고 금융이 막히기 때문에 외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민쥐정은 중국이 아마 미국에 대해서 홍콩 관련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는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이냐? 미국에게 약속한 농산물 등의 대량 수입을 이행하겠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놓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 대한 제재 철회 외에도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할 테니 양해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위안화를 절하를 해야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서 외화를 벌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외화를 벌어야 미국으로부터 수입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웬궁이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이 홍콩에서 양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콩이나 타이완 같은 주권의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죠. 저 개인적으로는 민쥐정 교수의 추론이 이미 전제로서 중국이 외화가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민쥐정 교수는 이번 미중 간의 협상은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이슈 외에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협의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 협상이 결렬된다면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 모두 국내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 충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과는 달리 미중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미 상무부가 5G 기술 표준 제정에 화웨이와 미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재를 해온 것에 비춰볼 때에는 확실히 좀 이례적이고 사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최근 미중 간의 항공기 운행이 정상화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어부터 시작됐던 상대국 항공기의 운행 금지 조치가 이제 풀렸고, 미 연방항공청은 미중 간의 항공기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최근 중국 인민일보에 게재된 글인데, 미국과 중국의 국민들 간의 우호 관계는 방해받을 수 없다, 이런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여기 안을 보면은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미국의 국민들과 중국의 인민들이 서로 우호가 돈독하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정부도 이 국민들의 뜻에 맞춰서 서로 우호적으로 지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죠, 조스를 보면 독일 미디어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싶지 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났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미디어에도 중국이 다시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두 기사를 모두 맨 앞에 내고 있죠. 확실히 이런 일들은 물밑으로 미중 간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아직까지는 파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선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저보고 이야기하라면 이런 현상들은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화웨이 자신의 반응부터 신통치가 않습니다. 별로 흥분하지 않고 있어요. 즉, 기술적 표준 등의 논의에 참여한다는 게 시장을 개방한다거나 매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항공 운행의 경우도 지금 주 2회, 4회 이런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기보다는 파국을 막는 수준 정도로 유지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타협점을 찾아 나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나라에는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의 최남단이 중국 입장에서는 봉쇄된 것이죠. 여기에 바로 중국 코앞에, 그리고 중국의 해양의 가장 북쪽에 있는 예비군 포함 400만의 병력, 수십 년간 전쟁 가능성에 준비해온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반중국 노선을 정한다면 중국은 연해 바깥을 나가기도 어려운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온갖 수단을 생각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되는 때는 아닌가요? 대한민국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